자, 새해 남자의 부동산 얘기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돌아온 대선의 계절,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부동산 전망이란 주제로 다뤄볼 거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볼 텐데요. 자, 정말 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약들을 좀 살펴보면 대규모 개발보다는 서민의 주거 안정 그리고 세입자 보호 등 주거 복지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자세히 들거든요. 예, 지금 나오는 것들이 뭐 시장의 부동산 시장 쪽에는 뭐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표했죠. 뭐 특히나 뭐 그 LTV나 DTI 뭐 연장은 단호히 없다라고 뭐 지금 그 기사 계속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인상, 뭐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런 것,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어떻게 연동을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만약에 뭐 3주 뒤라고 우리 MC가 얘기했지만 대선 후에 그 후보들이 당선이 된다면 이런 것들 실제 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보고, 그렇게 봤을 땐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심화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은 대선 주자 공약 중에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소재를 다 나눠 갖고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임진주 MC가 얘기한 것처럼 대선이 한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 뭐 어때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죠. 이재훈 선생님께서 먼저. 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0명 전문가 중에 6명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마 그쪽에 속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다라고 보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아마 그런 주된 이유가 2014년 이후에 이제 한 주택 거래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제 그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공급 과잉의 어떤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섣불리 그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라는 어떤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정책보다는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면서 주거복지 차원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더 이렇게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사실 대선이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한국 산업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 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어떤 정책이 현재까지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이 뭐 거기에 따르는 생각이나 이런 거는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이번 대선 본격적인 레이스 하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본격화될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 이제 시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개발 이슈라든지 어떤 대형 프로젝트에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도만 이제 좀 가시화된 상태고, 아직까지 다른 당에서는 이제 충분히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석 대표도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관망세라고 그러겠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11.3 대책이 나왔던 작년 11월부터 이제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외의 결과인 거는, 물론 이건 저는 예측은 하긴 했지만은 한 2월 중순경부터 서울 아파트 값은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한 13주째 연속 소폭이지만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이지만은 뭐 평택 같은 데는 뭐 청약 경쟁률이 80대 1이 넘게 평균 경쟁이 나오고, 또 일부는 뜨거운 곳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지방의 경우에는 또 뭐 침체 상황이 약간씩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놓고 전반적인 저희 평가를 해보자면, 투자자들은 현재 뭐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짙은 관망세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값이 크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2월 이후에 크게 안 떨어지고 있고, 또 뭐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의 경우에는 1, 4분기까지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에 걸쳐서 입주 물량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한 3월경을 마무리가 되면서 입주량이 줄어드니까 한 3월 하순경부터는 사실 또 전세값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좀 약간씩 뭐 대선 후보다는
그냥 구입하자는 쪽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양극화 현상, 투자자들은 현재 안 움직이고 있고 실수요자들은 좀 움직이고 수도권은 좀 움직이고 지방은 침체돼 있고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분께 다시 공통된 질문 드릴게요. 이제 소비자나 실수요자나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투자에 관한 또는 그 어떤 투자에 관한 트라우마, 일종의 2007년 8년의 트라우마 또는 수많은 기간을 겪으면서의 학습 효과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이재문 소장님이나 곽찬선 소장님 얘기한 게 각 분의 생각으로는 뭐 다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계속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공급과잉 문제를 계속 좀 집요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공급과잉 자체는 15, 16으로 단순히 그 3년 수치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공급됐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택지 공급을 줄인다, 아예 거의 없앴잖아요. 뭐 그런 공급량 부족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공급과잉이나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는 자체의 그 먼저 테마는 14, 15, 16 너무 많이 올랐다, 14, 그때부터 3년 동안 너무 많이 공급됐다, 이 전제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재문 선생님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급 과잉 문제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중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14년에 공급됐던 주택들이 2014년에 물건을 완성시킨 게 아니라 2017년 이후에 예. 집이 공급이 돼서 이제 입주가 가능한 거로 봐야 되죠. 결국 2015년에 공급된 주택들은 2018년, 그다음 2016년에 공급된 주택들은 2019년에 이제 입주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그 당시에는 집을 많이 팔아서 한 300만 가구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가 아파트 신규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년 뒤로 물린 2017년, 2018년, 2019년에 그 주택들이 다 들어선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분양이 됐고 완판이 됐기 때문에 그 완판된 주택들은 다 들어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공급과잉 문제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지방에는 이제 미분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이 이제 중공업 미분양 주택으로 간다라면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주택이라는 이 부분은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에서 집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이 남아도는 이 집들이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라면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두 채를 보유할 수도 있고 세 채를 보유할 수도 있고, 주택 공급량이 100% 넘었다 그래서 시장이 돌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공급 과잉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적으로는 봤을 때는 분명히 공급 과잉입니다. 그 공급 과잉인데 현재 지금 그 공급 과잉의 문제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양을 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절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뭐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축소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2016년 이후에 어떤 공급 과잉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 신규 2017년에 들어오는 어떤 이런 주택들을 상당히 이제 규제를 하고 완화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 공급 과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일순간의 문제라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은 맞죠. 맞다고요. 곽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지금은 주택이 넘쳐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호하지 않는 주택은 남아 돌고요.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은 현재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지방의 경우 2009년부터 주택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됐고, 수도권은 2014년 이후에 주택시장이 좋아지니까 15년에 굉장히 아파트 공급이 많았어요. 다세대 공급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15년에 공급한 것들이 내년 2018년도에 주로 이제 아파트로서는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8년도에 한 20만 가구, 19만 8천 가구 정도 입주를 합니다. 이 물량을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은 지난 20년 통계를 보면은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작년부터는 여러 가지 공급 과잉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해서 주택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도금 대출도 규제하고 또 분양 보증도 규제했기 때문에
의외로 또 19년에 가면은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또 다세대 공급이 땅값 상승분 이런 것 때문에 원활치가 않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8년에 잠시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문제, 입주난 이런 것들이 역전세난에 잠시 나타나고 실제로는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과잉 문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오히려 그 입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25개 구 중에서 무려 10개 구에서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 입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세난을 완화시켜주던 위례라든가 미사의 입주량이 거의 끝났거든요. 그렇죠. 입주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또 이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게 이제 2018년 이후부터는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뭐 공급 과잉 문제는 지금 뭐 그렇게 공포스럽게 다가올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 좀 더 거둔다라면 이제 공급 과잉의 문제가 우리 경기 변동 흐름에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2007년 때 100만 가구 이상이 팔렸지만 그때는 공급 과잉의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2007년서부터 약 2013년까지 약 5, 6년간은 계속 부동산이 하향세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2014년 이후부터 반등을 해서 2016년에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 순환 곡선상 우리 전체적인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하향으로 간다라면 시장에서 주택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불거진다라면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예전 우리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돼서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안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재문 소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뭐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자정 능력, 시장의 재생 능력이란 건 놀랐거든요. 우리가 정책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시장의 자정은 못 이긴 걸 여러 차례 봤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진 건 기본 원칙이지만 그 안에서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그렇다고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들을 선호 지역이 좀 더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곽 대표는 뭐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좀 저는 좀 복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일정 기간 후에 입주량이 늘고 시장의 임대료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비싼 집은 더 비싸지고 싼 집은 더 싸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게 아니고 공급량이 부족해서 입주량이 줄면은 전체적으로 저가주택, 고가주택을 불문하고 임대료가 같이 뛰게 되고 특히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더 많이 뛰게 되거든요. 격차가 좁혀집니다. 평준화됩니다. 이번 장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한 7, 8년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보금자리 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양극화 문제가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평준화로 가다가 15년도에 양극화로 벌어질 뻔 하다가 사실 박근혜 정부 말경에 이렇게 다시 규제를 하면서 지금은 다시 평준화로 몇 년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2020년대 초 이후에 다시 양극화로 갈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장 기능에 맡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현 정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부분이 공급 과잉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이거는 이제 과거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대선 주자들은 사실 이게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또 이 서민들을 위한다라는 행보를 보이는 걸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서민 복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이 갱신 청구권 관련된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 이 이야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이슈는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유력 대선 후보가 발표한 거니까 알아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이재문 교수님 뭐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먼저.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모든 원인은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한 부분에서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깨하자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계약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한 4년 살고 6년 살고 그래야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철새처럼 이사를 가야 되고 그 2년마다 한 번씩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 좀 번거로움을 좀 피하고 서민들의 어떠한 주거 복지를 좀 향상시키자라는 뜻에서 좀 법이 개입하는 거죠. 쉽게 해서 뭐 5% 이내 임대료를 인상시키지 마라. 그다음에 계약은 한 번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또 어떤 분들은 2번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6년은 살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이런 논란이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그때도 시장의 찬반 여론이 상당히 극명하게 대립이 됐었죠. 결국에 뭐냐면 전세와 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자라는 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고,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 후보들이 이제 거기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서 서민 주거복지를 안정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유주의의 원칙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권력이 개입을 해갖고서 강요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시장 경제에 좀 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면 뭐 이걸 만약에 도입을 하고 뭐를 한다 그러면 공공 임대주택에서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죠. 하는데 이제 논란 자체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그 많은 논의를 좀 거쳐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수정될 거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정될 거 말고요. 일단 그 지금 야당에서 그 지금 집권당 야당일 시절에 이걸 계속 주장했단 말이죠. 그때는 일종의 포퓰리즘일 수 있고 복지 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유력 대선 후보가 얘기를 하면 빌공짜 공약이 아닌 이상은 공약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변질돼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원래 뜻대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세트를 원래 같이 다니는데, 저는 뭐 제 의견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우리 곽 대표님은 요 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 시장 경제에 반한다 생각하시죠? 저는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근데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시행령 이렇게 보면은 의무 임대 기간이 현재 2년으로 돼 있고요. 1년, 예. 또 그 1년에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전월세 상한제는 이걸 좀 더 확대하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줘서 지금 이제 의무 임대 기간 2년이 지나도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갱신을 하게 되면은 의무 임대 기간이 4년 또는 뭐 더 강력하게 가면 6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계약 갱신할 때 연간 또 일정 비율 이상 못 올리게, 그러면 이제 4년 내지 6년 동안 의무 임대를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5% 이상 못 올리고 5%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강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89년도에 이 의무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택임대차법 개정해가지고 지금 5% 상한선이 나왔었는데, 그때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때 그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전세값이 폭등했던 경험이 있고요. 사회적 혼란이 대단했었죠. 그때 분신 자살한 사람들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89년 한 해 동안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이 29% 가까이 오릅니다. 1년에. 모르시죠?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선진국들도 이제 임대료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015년도 독일에서 임대료 규제를 했었어요. 이제 15년하고 16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임대료 상승 폭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임대료를 상한선을 규제하게 되면은 미리 올리겠죠. 미리 올리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뭐 그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거나 하는 이런 투자 형태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시장의 공급이 줄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임대료가
오히려 높아지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보면은 벌써 10년 전, 5년 전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면 제가 봐서는 한 뭐 몇 년 당장 전세가 폭등도 우려되지만은 한 뭐 4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은 그 이후에는 더 큰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공급이 봅니다. 부족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반대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거에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그 특수적인 경제 상황, 외국의 사례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건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고 이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는 이제 우리 경제 상황하고 맞지 않게끔 서민들의 어떤 주거 가격이 너무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소득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그 소득을 맞출 수가 없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전월세를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거 복지가 상당히 흔들렸던 거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을 해오면서 공공임대주택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한국적 정치적 상황에 보면 말씀 끊는 게 아니고 그 인용하는 거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먼저 인용했어요. 뉴욕이나 이런 데 그 전월세 상한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인용을 했었죠. 그분들이 인용을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임대주택 상황과 유럽의 임대주택 상황과 한국의 임대주택 상황은 틀립니다. 다르죠. 완전 다르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OECD 국가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절반 수준밖에 공급이 되지 않거든요. 공공주택이 그렇죠. 공공임대가. 공공임대주택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는 시장이 불안하고 임대료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경제 위기를 겪고 오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하고 최근에 전세 가격이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올라간 상황에 반작용이라고 봐야죠. 시장이 자정을 하는데 그 자정 기능을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걸 도입을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는 지금 전세값이 더 폭등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시장은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 월세 비중이 50%가 넘고 있고요. 지금 매매 가격의 70%에서 60% 가까이가 전세 가격으로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되지 않는다라면 현재 전세 가격의 폭등은 상승은 어느 정도 돼 있겠지만 그것이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됐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이런 식으로의 전세 가격 폭등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도를 도입한다라면 지금이 좀 적기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주거비가 한 21% 정도 되는데 우리가 현재 한 16% 조금 넘고 있거든요. 전세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세 관행, 전세 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단언컨대 전월세 상한제 이번에 시행하면은 빠른 속도로 OECD 평균에 다가가고 OECD 평균을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면은 이것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요. 그나마 지금은 전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버티고 가고 있는 건데 글쎄 뭐 결과는 시행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시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오히려 서민들한테 좋지 않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인데요. 자, 그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았어도 최근에 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은 자동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된 거죠. 어떤 제도가 거기에 만들어져 갖고 제도가 투입이 돼 갖고 전세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상승한 게 아닙니다. 뭐 공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라는 거는 예전에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권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실질 시장에서는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장을 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좀 시켜놔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도를 시행했으니까 그게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두 분의 지금 논지가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이재문 소장님은
그럼에도 이때까지 많이 올라간 여력으로 봤을 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이럴 식의 이걸 도입하는 게 낫다는 거고, 곽 대표님은 이참에 전세 가격 포함해서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빠르다 그러셨잖아요. 월세 가격이 오르죠. 반전세로 놓으면 월세 가격이 당연히 늘죠. 그러면 주거비가 굉장히 늘게 폭등하게 되면은 애를 이제 원초적인 공급의 문제까지 생긴다. 이제 두 분의 논조가 완전히 틀린데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저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잖아요. 특별법이니까 상임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임대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제가 뭐 이제 문매를 맞겠죠, 이런 소리를 하면 방송에서.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임대인한테도 베네핏을 줘야죠. 예를 들면 줘야죠. 거절권 같은 걸 근데 그게 보니까 모 후보가 그 공약으로 내놨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이제 좀 조정하자라는 의견이 이제 나오죠. 당연히 조정이 되는,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임대인 시장 경제에서 자유 경제 사회에서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서 내가 가격을 올리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왜 규제를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건 주거 부분에만 이제 국한되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또 어떤 경제력이 받쳐주는 분들은 자가주택으로 가는 거고, 이제 전세 부분에 이제 함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2년을 준다, 뭐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 2년을 살았는데 1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사 가야죠. 그 돈을 내가 마련을 못 하니까. 이사를 가고 가기 싫으면 다시 1억을 대출받아 갖고서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 전세지만 사는 분은 월세를 사는 거잖아요.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아니,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우리가 이렇게 탁상에서 얘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6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을 줬다. 그러면 선호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6년 동안 매물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전세 매물이. 그렇죠. 그럼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전세 물건이 안 나오니까 어떤 형태로든 들어갈 사람들은 월세를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전세 교체를 못했으니까 6년이 끝났어요. 끝난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할 때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뿐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사이에 또 임대인은 자유롭게 그 투자를 못하는 거니까 공급은 분명히 줄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고 또 외부 사람이 이 지역으로 편입되는 이런 공급 경로를,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임대료를 급등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 6년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6년이 지나고 세입자를 받아들일 때는 그때의 전월세 가격은 상한제를 두지 않고 새롭게 맺고서 또 이제 새로운 계약이 종료가 돼서 새로운 6년 후에 이사를 갔다라면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격을 지금 곽 대표 얘기한 대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을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부동산 상황의 문제지,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의 문제지, 그게 계약갱신권 때문에 임대료가 급등시키는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극단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줘서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못 올리는 방식이 하나 있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그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갱신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다면은 그렇죠. 그때는 이제 표준 임대료를 정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그 때는 방식으로 가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꿨을 때도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임대차가 1년이지 2년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상당히 전세가 없으니까 1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사유 때문에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일순간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이 타당성이나 이런 거는 실익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만 이거의 부작용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이게 월세가 뭐 전환율이 높아져 갖고서 올라갈 거라고 단정을 짓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제 생각은. 이제 제 생각을 정리를 하면
이재문 선생님 말씀하신 거나 곽창석 대표님 얘기하신 걸 종합해 봐도 지금 이재문 선생님은 안 해본 걸 검증, 그 제가 세미나 때 맨날 쓰는 얘기거든요. 귤 안 따먹고 저거 아마 쉴 거야 라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자체가 너무 민감한 주제란 거죠. 그건 인정합니다. 임대차에 관련된 거는 주거나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89년도 얘기도 하셨던 것처럼 그때 정말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됐었거든요. 막 사회적 지금 뭐 양극화된 것보다 이상, 그 순간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혹시 정책을 하시는 분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이거는 단순히 내가 공약했으니까 그냥 민다, 이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피 같은, 정말 임대차 월세 사는 돈이잖아요. 뭐 저희 셋 다 그렇지만 저도 월세로 시작을 다 결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도 느끼는 임대인의 그 공포나 횡포는 정말 열 받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지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과되는 과정에서의 뭐 확신, 뭐 통과될 것 안 될 거라고 제가 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만 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는 보고 그럴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개의 당 대선 후보들이 이 공약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정책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5분 중에 4분이. 그래서 그만큼 또 관심이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얘기 하다 보면 오늘 이 시간 끝나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얘기도 그렇고 또 투자와 관련된 부동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은 또 따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곽창석 대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강남에서 하고요. 이번 주제는 좀 자극적인 주제네요. 1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